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어제 남편이랑 한바탕 싸웠는데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서 글을 써요. 제가 그렇게 이해심이 부족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28살이고 남편은 30살입니다. 조금 일찍 결혼해서 4살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의 사촌 누나들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시누이도 아니고 사촌들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게 너무 답답하고 더 억울합니다. 참고로 시댁은 괜찮아요. 아버님이 어머님 말씀 잘 들어서 집안일도 하고 명절에 전도 부치고 가끔 과일청 같은 거 만들어서 저희 주기도 하고 나름 귀여운 분이세요. 어머님도 좋은 분이셔서 싫은 소리 많이 안 하시고요. 시누이 한 명 있는데 남편보다 6살 어리고 아직 대학생입니다. 저한테 언니 하면서 엄청 친하지도 어색하지도 않게 잘 지내요. 문제는 사촌 누나들입니다. 남편네가 유독 사촌들끼리 사이가 좋아요. 어렸을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가족들끼리 왕래도 잦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만나서 식사해요. 여행도 다니고 하면서 사촌들끼리 친하게 지냈대요. 남편이랑 시누이가 나이가 제일 어리고 사촌 누나 3명, 사촌 형 1명 있습니다. 누나들은 첫째 언니가 남편보다 7살 많아서 지금 37살이고 둘째 언니가 35, 셋째 언니랑 사촌 형은 34살입니다. 남편의 설명에 의하면 어느 정도로 친했냐면 남편이 어렸을 때 할머니가 봐주셨는데 그때 초딩 누나들이 기저귀 갈아주고 분유 타먹이고 업어서 재워줄 정도로 진짜 남편을 예뻐했대요. 특히 자기가 느끼기에도 유년 시절에 첫째 누나가 아무 이유 없이 자기를 진짜 사랑해줬다는 걸 알았대요. 생일 때마다 챙기는 건 물론이고 동네니까 지나가다가 만나면 항상 맛있는 거 친구들까지 사주고 알바에서 처음 번 돈으로 남편 선물까지 챙겼을 정도라네요. 그리고 남편 대학생 때 첫째 누나가 영국에서 살고 있었는데 자기 있을 때 어학연수 오라고 해서 6개월 동안 데리고 있던 적도 있었대요. 첫째 누나가 남편을 제일 좋아해서 그렇지 다른 누나들도 덜하진 않아요. 남편이 항상 하는 말이 나는 누나들한테 항상 받은 기억밖에 없고 내가 고등학생 때 경비도 누나들이 부담해서 나 데리고 유럽 여행도 같이 갔었는데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누나들이 나를 친동생처럼 대해줬으니 나한테도 친누나랑 다를 게 없고 받은 만큼 누나들 챙기면서 살고 싶다입니다. 그런데 일단 저는 제가 자라온 환경이 있다 보니 사촌들끼리 그렇게 친한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애초에 저는 외동이라 형제자매도 없고 사촌들은 진짜 명절에만 보는 친척이거든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남편이 사촌들 만나는 거 보고 처음에 많이 놀랐었어요. 사촌들끼리 돈 모아서 해외여행 가고 한 달에 한 번은 만나고 생일을 매번 챙기고 같이 보내고 조카들끼리도 자주 만나고 조금 유난이다 싶었지만 사람마다 다 다른 거고 친하게 지내왔으면 그럴 수 있겠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촌 누나들이 집에 놀러 오는 건 너무 싫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사촌들이 만나는 것 같은데 저희 집에도 자주 옵니다. 첫째 언니는 남자친구랑 동거 중인데 언니랑 언니 남자친구분은 놀러 오라고 하는데 남편도 아니고 남친이라 저도 좀 뻘쭘하기도 하고 딸한테 고모랑 남자친구랑 같이 산다고 하기도 좀 그래서 첫째 언니 집은 잘 안 가요. 둘째 언니는 미혼이라 원룸 살아서 모이기 좀 어렵고 셋째 언니나 사촌 형네 아니면 우리 집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그니까 한 달에 최소 한 번, 많으면 2번을 사촌 누나들이 저희 집에 놀러 와요. 시누이는 타지에서 대학을 다녀서 자주 못 와요. 시누이도 안 오는 집에 사촌들 오는 꼴이에요. 처음에 신혼 때랑 애 낳고 키울 때는 저희 집은 거의 안 왔는데 딸도 크고 하니까 저희 집에서도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2~3번 왔을 때
제가 남편한테 사촌 누나들 자주 오는 거 불편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모임은 어디서 할까 단톡방에서 정하는데 남편이 우리 집은 몇 번 왔으니까 그만아, 안 해 힘들어,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언니가 자기 집으로 오라고 그랬고 그건 제가 좀 그래서 그냥 저희 집으로 오라고 그랬어요. 그 뒤로 언니들이 제 눈치는 좀 봐서 올 때마다 소고기, 대게, 좋은 와인, 유명한 베이커리 마카롱이나 케이크 등등 좋은 건 다 사들고 오고 음식 하지 말라고 배달시켜 먹고 계산도 다 하고 심지어 딸내미 옷이나 장난감 등등 너무 잘 챙겨줘요. 특히 첫째 언니는 요즘은 못 나가지만 업무상 해외 출장이 잦은 편인데 나갈 때마다 제 화장품, 남편이랑 제 영양제 등등 꼭 사오고 남편이랑 저 데이트하라고 딸도 자주 봐주고 딸도 맨날 뭐 사주니까 지 사촌 고모들 엄청 좋아해요. 아무튼 사촌들이 이렇게 잘 해주다 보니까 제가 더 이상 싫은 티 내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그래도 주말에 집에 놀러 오는 거는 너무 싫습니다. 집은 쉬는 곳인데 부담스러워요. 사촌 언니나 형네 집에서 만나면 제가 안 가면 되지만 저희 집에서 만나면 제가 빠지지 못하는 것도 싫고요. 이번에 남편이랑 싸운 계기는 지난달에 남편 생일이 있었는데 올해 남편이 30살 되니까 누나들이 생일을 좀 잘 챙겨줬어요. 생일 전날 딸 봐준다면서 둘이 데이트하라고 미슐랭 레스토랑 예약해주고 선물로는 태그 호이어 시계 해줬네요. 남편은 당연히 감동받아서 누나들한테 더 충성 모드고요. 누나들 셋이랑 사촌 형까지 넷이 사준 건데 첫째 언니가 돈을 좀 잘 벌어서 거의 다 첫째 언니가 부담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첫째 언니 생일인데 남편이 생일을 어떻게 하면 잘 챙겨줄 수 있을까 고심 중입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생일상을 차려주자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네가 요리할 것도 아니면서 그런 말을 하냐. 그리고 언니도 생일은 남자친구랑 보내야지. 우리랑 다 같이 보내기 싫을 거다. 라고 싫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럼 남자친구랑 가라고 호텔이랑 호텔 디너를 예약해 주자네요. 근데 평소 언니 씀씀이나 눈높이에 맞추려면 무조건 5성급, 그것도 주말이라 최소 2, 30은 깨지고 호텔 디너까지 하려면 한 50은 들 텐데 저는 너무 부담스럽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긴 그래서 코로나도 그렇고 호텔은 좀 그렇지 않냐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근데 코로나 심각한데 호텔 가도 되려나 모르겠다 라고 했어요. 남편은 뭐 어때? 우리도 식당이랑 다 다니잖아. 마스크만 잘 끼면 되지. 라기에 조심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렇게 따지면 식당도 카페도 못 가고 너 필라테스도 가면 안 되지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걸 왜 물건으로 지냐고 했더니 네가 언제부터 코로나를 그렇게 신경 썼다고 그러나 싶어서 그냥 누나한테 쓰는 돈이 아까워서 그런 거 아니냐 랍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것도 맞다. 사촌 누나 생일 챙기는데 50만 원이나 쓰는 집이 어디 있냐 라고 했더니 나도 평소엔 이렇게 안 했잖아. 올해는 특별한 경우잖아. 나도 받은 게 있으니까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돌려주는 게 맞지 라고 얘기하네요. 그래서 제가 언니가 돌려주기를 바라고 선물했겠냐. 그리고 언니랑 우리는 돈벌이가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수준으로 맞추냐 라고 했더니 우리가 50만 원 선물하기가 부족한 벌이는 아니지 않냐. 그냥 아까워서 그런 거 아니냐 랍니다. 그래, 나는 사촌도 형제자매도 없는데 맨날 너네 가족만 챙기는 거 좀 그렇다 라고 했고 남편은 지금까지 우리가 받아온 걸 생각해라. 그렇게 싫으면 내 돈으로 하겠다 라고 얘기하네요. 지금까지 다 합쳐서 썼는데 네 돈이 네 돈이냐 라고 했더니 그럼 내가 배은망덕한 동생이 되어야 속이 편하겠냐 랍니다. 이런 식으로 싸웠는데요. 아니 도대체 누가 사촌 누나 생일에 50만 원을 쓰냐고요.
솔직히 태그 호이어도 30살 됐으니까 좋은 시계 차고 다니라고 줄 정도로 그렇게 엄청 좋은 브랜드도 아니고, 그리고 평소에 스트레스를 안 받았으면 모르겠는데 맨날 누나들 때문에 신경 엄청 쓰다가 선물까지 이렇게 한다니까 더 화나요. 저는 동생도 없고 사촌도 없어서 우리 가족들한테는 한 푼도 안 쓰는데 맨날 남편 가족들 만나서 놀고 먹는 것도 짜증나요. 일단 어제 이렇게 싸우고 오늘 냉전 중인데 다음 주 전에 언니 생일 어떻게 챙길지 결정해야 되는데 호텔 예약해줄 바엔 차라리 집에서 상 차려주고 싶어요. 이거 이해 못하는 제가 많이 이기적인가요? 아님 남편네 가족이 유별난 건가요? 추가. 댓글 보다가 조금 억울해서 추가합니다. 받는 건 좋고 주는 건 싫으냐고 욕하시는데 저도 평소에 받기만 하지 않아요. 언니들이 제 생일도 챙겨주니까 저도 언니들 생일에 항상 10에서 20만 원 상당 선물을 챙겨줬어요. 딸내미 봐주시면 항상 밥도 사고 언니네 집 놀러 갈 때는 저희도 먹을 거 꼭 사들고 가요. 아무튼 저도 평소에 받기만 하진 않습니다. 언니들도 그런 걸로 서운해한 적 한 번도 없고 저랑도 사이 좋아요. 이번 일은 좀 큰돈이 오갈 문제라 예민해진 거지. 평소 같았으면 언니 생일 선물 사는 거 아깝다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태그 호이어 싸다고 깐 거 아니고요. 언니가 시계 주면서 30살 됐으니까 좀 좋은 시계 차고 다니라 하면서 줬는데 제 말은 그 정도로 좋은 시계는 아닌 것 같다입니다. 그리고 모델은 정확히 뭔지 잘 모르지만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태그 호이어 100만 원대인 것 같은데 제가 계산적으로 하려면 4명이 사준 거니까 한 30만 원. 미슐랭 디너하면 플러스 10만 원이니 40만 원만 주자 했을 텐데 그렇게 계산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계산법이 특이한 게 아니라 제가 시계를 잘 몰라서 태그 호이어 검색해봐도 까레라만 나오고 네모난 모양은 안 나와서 옛날 모델인가 싶어서 많이 안 비싸겠구나 한 거예요. 언니들도 얼마인지는 말 안 해주고요. 그렇다고 남편한테 갑자기 시계 모델 뭐냐고 물어보기도 보여달라 하기도 이상하고요. 그리고 가격이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시계 그럼 네가 사주지 그랬냐 하는데 평소에 남편이 시계 갖고 싶단 얘기도 안 하고 사치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시계에 관심이 있는지도 몰랐네요. 그래서 사줄 생각을 못한 거지 남편한테 돈 못 쓰게 하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리고 제 생각은 올해 그렇게 언니들 생일 다 챙길 거면 지출도 엄청날 것 같고 차라리 똑같이 언니 40살 됐을 때 챙기는 게 낫지 않나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첫째 언니한테 쓰는 돈이 아깝다기보단 제 마음을 이해 못 해주는 남편한테 서운하기도 하고 거기서 누나 편들면서 필라테스 얘기 꺼내면서 물고 늘어지는 것도 좀 화나는 겁니다. 진짜 제가 다 잘못한 건가요? 두 번째 추가. 제가 시계도 잘 모르고 미슐랭 이런 것도 잘 몰라서 그렇게 비싼 건지 몰랐네요. 오늘 남편한테 말해서 호텔 예약해드리려고요. 그리고 추가 그래도 말했지만 지금까지 받기만 하진 않았습니다. 혼전 임신이냐, 교육 못 받았을 것 같다, 이런 욕도 많은데 저 대학 졸업했고요. 결혼 전에 임신한 건 맞지만 결혼하기로 한 사이라 사고치고 결혼한 거 아니니까 그런 욕은 하지 말아주세요. 남편이 불쌍하다고 그러는데 저 남편한테 잘하고 남편이랑도 사이 좋고 언니들이랑도 사이 좋게 잘 지내요. 친구도 많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결혼 2년차 부부입니다. 사실대로 배경을 쓰자면 왜 결혼했냐 소리 들을 것 알지만 이유가 있어서 우선 배경부터 자세히 쓸게요. 여자 쪽은 연봉 7,200만 원이고 공기업이라 육아휴직이 보장되어서 안정적입니다. 서울에 1억 중반 오피스텔 소유하고 있고 결혼 전 빚 0원입니다. 저축 자산은 8천 있고 8년 된 국산차 한 대 보유 중입니다. 결혼 시 친정에서 5천을 지원해준다고 했고 결혼 전에 본인 소유 오피스텔에서 살다가 결혼 후에 월세 줘서 월 70씩 추가 소득이 있습니다. 남자 쪽은 연봉 8,400만 원이고
서울의 투룸 신축 빌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결혼 전 집 대출금 4천 있었고 저축 자산은 3천입니다. 3년 된 국산차 한 대 소유 중이고 결혼 시 시댁에서 4천 지원받아 이 돈으로 집 대출금을 정리했습니다. 결혼 당시는 부부 각자 재산 관리를 하기로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마련한 투룸 빌라에서 살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에 순응하게 집값의 10% 상당 2천만 원에서 신혼가정 가구 채웠습니다. 100% 남자 명의 집이고 결혼식 준비 및 신행비 4천만 원을 똑같이 2천씩 반반 부담해서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본래 여자 쪽에서는 각자 부동산 정리하고 대출 껴서 24평형 아파트 들어가서 살자 했지만 남자 쪽에서 대출금 갚는 것도 부담되고 당장 우리 수준의 큰 집이 필요 없다고 하여 남자 쪽 집을 신혼집으로 선택했고 서로 적게 버는 것도 아니고 공용 생활비 지출하고 오픈 적금 만들어 매달 똑같이 적금 넣고 그 외에 각자 돈 관리하자고 하기에 여자 쪽도 수긍하고 타협했습니다. 둘 다 일을 하다 보니 주 3회 이모님이 오셔서 집 청소 해주고 계시고 월 80만 원 정도 이모님께 수고비를 드립니다. 공용 생활비는 1인 200씩 총 400이며 식비 70만 원, 인터넷, 폰, TV 30에서 35만 원, 보험료 47에서 50만 원, 공과금 및 관리비 17에서 25만 원, 이모님 수고비 80만 원. 그 외 남은 돈은 생필품 구매합니다. 오픈 적금은 개인 명의 통장으로 월 200씩 각자의 통장에 저축 중이며 그 외 개인의 남은 돈은 시댁에 쓰든 친정에 쓰든 자기 취미로 쓰든 노터치 하기로 했습니다. 여자 쪽 현 상황은 개인 저축 1억 1천과 개인 오픈 적금 4천, 오피스텔 소유 중이라 오피스텔 월세 70씩 들어오고 있고요. 남자 쪽 현 상황은 개인 저축 3천과 개인 오픈 적금 4천, 투룸빌라 소유 중입니다. 전 다른 또래 경제 상황보다 여유로운 편이라 생각하고 8년 넘게 탄 차가 잔고장이 심해 새 차를 알아보던 차에 7천대 외제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액 일시불로 구매하고 이후 유지비, 관리비도 충분히 여유롭게 부담 가능해서 그 차를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 쪽에서 너 모은 돈 여유 있다고 그렇게 돈 쓰는 거냐? 그 돈이면 우리 미래를 위해 저축해야 하는 돈 아니냐?로 따지기 시작했고 시댁에서도 이 소식을 들은 건지 남자를 너무 깔아내리는 거 아니냐? 여자가 무슨 외제차냐, 분수에 맞춰 살아라 등등 간섭과 지속적인 타박을 했습니다. 참고로 경제권 합쳐서 관리하자고 여자가 제안했을 때 남자가 돈 가지고 눈치 보고 사는 것도 싫고 둘 다 여유로운 상황에서 그러지 말자고 제안해서 이렇게 경제권을 갖춘 거고 당장 아이가 생겨 아파트로 이사 간데도 제 오피스텔 팔고 남자 빌라 팔고 약 3천에서 7천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아파트 이사까지 가능한 상황이며 현실적으로 지금 이세 계획이 없기 때문에 2, 3년 뒤면 충분히 4억대 아파트를 빚 안 들이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냉정히 제가 봤을 땐 남자와 시간은 자기는 국산차 타는데 제가 외제차 사서 꼴배기 싫은 걸로밖에 생각이 안 되고 그렇게 미래 걱정하는 인간이 그럼 적금액을 늘리자니 자기 취미생활 타령하며 안 늘린 부분만 봐도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외제차 사려는데 이게 제 경제 상황에서 얼토당토 않는 겉멋만 든 거라 생각이 드시나요? 참고로 제 오피스텔 시세가 네이버의 평균 1억 4,500선이며 남자 투룸빌라 시세가 1억 8,400선입니다. 추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듯하여 추가글 작성합니다. 주작 논란과 말도 안 된다는 댓글들을 보며 억울한 마음도 있고 제가 제대로 글을 썼으면 될 문제라 생각해서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서울에 무슨 4억대 아파트를 산다는 거냐. 저나 신랑이나 평생 벌어 집 대출금 갚을 자신이 없고 투자 가치 이런 걸 생각 안 하다 보니
경기 인천 외곽 지역 28평형 아파트를 사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아파트 사려면 최소 10억인데 저희들 열심히 모으면 대출금 갚아나가며 살겠지만 둘 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협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환갑 넘어서는 그냥 지방에 내려가 전원주택 지어 살 계획이고요. 두 번째, 돈을 왜 그렇게 관리하냐? 남편이 결혼 전부터 요구한 거였습니다. 주변 결혼 선배분이 친정이나 시댁에서 돈이 필요하거나 병원비 등 돈 나갈 일이 생길 때 누구 집은 이렇게 해주고 누구 집은 저렇게 해준다고 싸움 나고 눈치 본다는 얘기와 용돈 받아 빌빌대는 남자 꼴이 자기는 싫다고 하네요. 세 번째, 저축을 왜 그것밖에 안 하냐. 제일 답답한 건데 저 또한 저축을 더 늘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우리가 빚이 있냐, 집이 없냐, 벌이가 적냐, 한 사람당 월 200씩 저축하는 집 별로 없다. 난 누리고 즐기면서 살고 싶고 마누라 또한 돈 아낀다고 아둥바둥 사는 거 보기 싫다. 라는 입장입니다. 네 번째, 차를 왜 일시불 주고 사냐. 당장 목돈 나갈 일도 없고 이자가 솔직히 아깝습니다. 은행 금리보다 할부 이자가 더 높은 상황에서 여윳돈이 없어서 무리하게 할부로 살 이유도 없고 다달이 할부 빠져나가는 것보다는 마음 편히 전액 현금 주고 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빚이라는 게 생기는 걸 워낙 싫어하는 부분도 있고요. 다섯 번째, 외제차는 무슨 수준에 맞게 살아라. 차라는 거에 욕심이 없었는데 부끄럽지만 나이가 드니 어느 순간 욕심이 생겼습니다. 제 주변 동기들도 외제차 많이 타고 있고 차라는 게 한 번 사면 오랜 시간 타는 것이기에 욕심낸 부분도 있습니다. 걱정해주신 보험료, 유지비, 세금 등도 충분히 알아보고 고민했고 실질적으로 제 지갑 상황에 부담도 없습니다. 차를 바꾸기 위해 국산 중형차도 알아봤는데 옵션 넣고 뭐 하면 기본 3, 4천이더라고요. 어차피 당장 차는 바꿔야 하는 상황이고 이번에 사면 이전처럼 오래 탈 거라 조금 욕심냈던 것입니다. 제가 다른 사치를 부리는 게 없고 이제 나이도 지위도 쌓이니 차 한 대는 좋은 게 갖고 싶은 것도 솔직한 심정입니다. 여섯 번째, 이혼해라. 웃기지만 사랑해서 결혼했고 지금도 남편을 많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혼이라는 게 연애 때 헤어지는 것과 달리 매우 신중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간 이런 일이 지속되었다면 저도 고민했겠지만 이런 일이 처음입니다. 일곱 번째, 투룸 살면서 도우미 쓰는 게 말이 되냐. 주 2회 오셔서 밑반찬이랑 찌개, 탕 등 요리해 주시고 청소 및 세탁, 세탁소 업무, 분리수거 등 전반적인 집안일을 해주십니다. 저나 그 사람이나 진짜 너무 일이 많아서 집에 오면 손 하나 까딱하기 싫고 집에 와서까지 일하기 싫어서 선택한 것입니다. 여덟 번째, 서울에 오피스텔 1억 4천짜리가 어디 있고 신축 2억짜리 빌라가 어디 있냐. 서울시 강북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둘 다 강북구입니다. 오피스텔은 6년 전에 매매했고 10년 넘은 구식이고 수유역 도보 5분 거리이고 복층형이라 월세 70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 중인 빌라는 삼양역 쪽이고 역과 도보거리가 10분 이상이라 대충 주변 빌라 시세도 이렇습니다. 서울이어도 강북 쪽은 타 지역보다 시세가 좀 적은 편이고 우이신설선이 생기면서 주변에 신축 빌라가 굉장히 많이 생겨서 타 지역보다 저렴합니다. 아홉 번째, 경제 상황을 재정비하라. 네, 이 부분은 저도 당연히 맞는 의견이라 생각이 됩니다. 남편과 이 부분은 다시 진지하게 재정비해보고자 합니다. 부끄럽게도 무심히 내 집, 내 차, 노후 대비 자금 정도만 있으면 그만이지. 어차피 나중에 연금 받고 퇴직금도 있으니 라고 생각한 게 사실입니다. 재테크 쪽은 부모님의 권유로 오피스텔을 산 것뿐이지 일가견도 없고 그저 안정빵 은행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전문 재무설계사님과 만나서 제대로 점검하고 발전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댓글들 읽어보면서 외제차 사기로 결심했습니다.
지난 12년간 진짜 열심히 살았고 저한테 제대로 투자하거나 큰 소비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만큼 저를 위한 선물로 사려고 합니다. 남편한테도 솔직한 감정 얘기했고 당신이 각자 알아서 쓰자면서 왜 이제 와서 다른 소리 하냐 라니 입이 뾰루퉁했지만 결국 뜻대로 하란 말 들었고 시부모님은 네가 알아서 잘 커트하라 했습니다. 유치하지만 커트 못 해주면 나도 친정에 우리 경제 상황 일일이 다 말할 거고 당신 취미로 쓴 돈만 하더라도 낚싯대, 운동기구, 피규어 등 이미 내가 사려는 차만큼 돈 쓴 건데 넌 되고 난 안 된다는 심보라면 앞으로 나도 너의 소비에 관여할 거다 라고요. 댓글들 감사했습니다. 주작 의혹이 있어서 억울한 마음과 또 신경 써주신 분들에게 후기 아닌 후기를 알려드리고자 글을 다시 썼습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부모님이 이혼했으면 좋겠어요. 이기적인 아빠한테서 벗어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이혼할 수 있는지 조언을 얻고자 글을 쓰게 되었어요. 두서없고 글이 길어질 것 같은데 꼭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20대 중반이고 가족은 할머니, 아빠, 엄마, 오빠, 저 총 5명입니다. 제가 5살, 6살 때부터 할머니랑 같이 살았고 엄마 아빠는 주말 부부였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주말 부부입니다. 아빠가 토요일에 올라와서 일요일 아침 되면 다시 직장에 갔습니다. 거의 엄마 혼자 오빠랑 저를 키웠고 할머니까지 모셨습니다. 근데 할머니도 별난 사람이라 5 식구가 방 2칸짜리 살면서 한 방을 차지하며 쓰는데도 눈치를 안 보세요. 새벽에 다 자는 시간에 뭐가 못마땅한지 화장실을 가도 문을 큰 소리 나게 닫고 하나하나 다 참견하고 잔소리합니다. 어렸을 때 잠에서 깨면 엄마가 우는 소리가 들렸고 어린 마음에 엄마가 슬퍼하는 걸 보곤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그건 저도 아직까지 기억이 나네요. 피곤한 성격인 건 아빠를 포함해서 고모들도 다 아는 성격입니다. 그런 사람을 20년간 모시고 사는데도 아빠는 미안해하거나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말로는 미안하다, 고맙다 하는데 행동에서는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무튼 할머니는 굉장히 피곤하고 고모들도 안 모시려 합니다. 저희 아빠만 아들이라서 저희가 모시게 되었어요. 할머니 얘기한 건 그만큼 엄마가 고생을 많이 했고 아빠는 이기적이라는 걸 강조하고자 적었습니다. 아빠 얘기는 이제 시작할게요. 아빠는 제가 13살 정도 됐을 때 직장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일감이 점점 없어지고 잘못하면 실직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아빠는 우연히 선물 옵땡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해서는 안 될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돈을 잃었고요. 엎친 데 덮쳤다고 없는 형편에 정이 많은 아빠가 고모한테 명의를 빌려줬는데 잘못됐나 봅니다. 집에 빨간 딱지가 붙었고요. 어린 나이에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선물 옵땡으로 돈까지 다 날린 아빠는 엄마의 극구 반대에도 불사하고 집까지 팔아버렸습니다. 그러고 이사간 집이 전세 5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월세 50이었습니다. 일도 안 하고 집 판 돈으로 주식하고 엄마 몰래 월세 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엄마는 처음에 공을 잘못 센 줄 알고 몇 번이고 다시 세워봤다고 합니다. 엄마는 너무 충격을 받았고요. 결국 집 판 돈까지 날린 후 마트 배달원으로 일하다가 베트남에 가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거기서 돈을 악착같이 모았어요. 하지만 모은 돈 들고 와서 또 주식을 했습니다. 이때는 저랑 오빠도 말리다가 아빠가 정말 마지막이라고 절대 다시 안 한다고 해서 믿고 엄마를 설득했습니다. 이건 저랑 오빠가 잘못한 게 맞아요. 엄마는 안 된다고 하다가 오빠랑 제가 설득하니까 마지막으로 믿는다 생각하고 허락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당연히 다 잃었습니다. 베트남에서 2년 동안 고생해서 모은 돈을 3일 만에 다 잃었습니다. 다 잃었으면 바로 일을 해야 되는데 7개월 정도 쉬다가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엄마가 적금을 들고 있었는데 그 돈을 달라 하는 겁니다. 달라는 이유는 역시나 주식 때문이었어요.
엄마는 못 준다고 했고 아빠는 또 마지막이라며 믿어달라는 말만 반복하셨어요. 그동안 카드값 다 갚고 몇 년 만에 든 적금인데 결국 적금 해지하고 가져갔습니다. 적금액은 600만 원 정도 되었고요. 그리고 그 돈도 당연히 다 잃었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2년 뒤 엄마는 이러다간 평생 지하에 월세는 못 면할 것 같다며 차라리 현재 보증금과 적금, 은행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게 빠르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집이 2억 500만 원인데 엄마 명의로 1억 3천 대출받고 엄마랑 정말 친한 분이 계신데 그 이모님도 저희 가족 도와준다고 본인 명의로 3, 4천만 원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나머진 보증금, 적금 등등 해서 집을 샀고요. 대신 아빠한테는 전세라고 했습니다. 가뜩이나 돈만 있으면 주식할 생각뿐이고 일을 안 하고 주식하고 싶어 하는 게 보였거든요. 요 근래 다시 주식하고 싶었는지 할머니 통장에 얼마 있는지 주말에 올라오면 슬쩍슬쩍 물어봅니다. 참고로 할머니 통장에 있던 돈도 아빠가 다 써버려서 엄마가 갖고 있어요. 엄마는 그 낌새를 알아채기도 했고 마침 저희한테 돈을 빌려주신 이모님 시어머니께서 무릎 수술을 하셔야 해서 돈이 필요했습니다. 엄마는 이 돈을 갖고 있어봤자 아빠가 또 주식한다고 가져갈 거란 걸 알고 할머니 통장에 있던 500만 원을 이모님께 미리 갚는 걸로 하고 드렸어요. 이 사실을 모르는 아빠는 나름대로 할머니 통장에 얼마가 모였는지 계산을 했는지 통장 정리를 해서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본인 명의로만 대출받은 거고 전세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모한테 돈을 갚는 데 썼다 하면 집을 샀다는 것까지 얘기해야 돼서 고민하다가 결국 사실대로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난리가 났고요. 우리가 그 많은 돈을 어떻게 갚고 본인 나이, 아빠 나이가 59인데 이 나이에 이렇게 일하는 사람 없다고요. 근데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모한테 빌린 돈이랑 원금이 얼마인지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 엄마 명의로 대출받은 건 월 80만 원씩 갚고 있거든요. 이모한테 빌린 것만 빨리 갚으면 월 80만 원 갚는 건 엄마, 오빠, 저 이렇게 3명이 갚아도 부담 없으니까요. 자기는 몸도 안 좋고 집에 들어와서 주식할 생각으로 빌린 돈이랑 원금을 계속 물어보지만 엄마는 절대 얘기 안 하시고요. 참고로 아빠가 몸이 아픈 건 맞아요. 병원 가라 해도 병원비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라며 안 가십니다. 아빠는 남편인데 그거 하나 말 못 해주냐며 자기도 알 권리가 있다고 하며 이 상황이 반복되고 계속 싸웁니다. 싸우다 보니 지난 일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다 감정이 격해져서 아빠가 커피잔을 엄마에게 던지려 했고 신발려나 라고 한 거 똑똑히 들었고 둘이서 얘기하자며 베란다 가서 얘기하는데 플라스틱 의자를 엄마한테 던지려 했어요. 저 솔직히 무서워요. 이혼했으면 좋겠어요. 엄마도 이혼 바래요. 근데 이 집만큼은 못 판대요. 왜냐면 오빠랑 저한테 줄 게 이것뿐이라고요. 오빠랑 저 공부 못했고 지금도 제대로 된 직장 없어요. 그래도 열심히 살아보자 하는데 아빠가 이러니까 진짜 너무 힘들어요. 엄마한테 욕하고 물건을 던지려고 한 게 너무 충격이라 아빠랑 둘이 있고 싶지 않습니다. 무서워요. 아빠 성격상 순순히 이혼 안 해줄 게 뻔합니다. 이혼하더라도 할머니 돈까지 받고 이혼 도장 찍을 거랍니다. 말만 그렇지 막상 이혼한다고 하면 쉽게 안 해줄 것 같아요. 물론 대출이지만 엄마도 거의 30년 만에 집 마련한 거라서 집 팔고 싶어 하지 않는데 분명 아빠는 주식하고 싶어서 어떻게든 집에 들어올 거예요. 엄마도 이혼은 하고 싶은데 집은 못 판대요. 근데 집을 팔아야 재산 분할이 되고 이혼할 수 있잖아요. 아빠가 이 집을 아는 것도 싫어요. 정말 이혼하게 되면 이 집은 세를 주고 저희만 나가서 살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재산 분할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추가. 댓글 남겨주신 거 다 읽어봤어요. 이렇게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로 댓글 중에 주식으로 3일 만에 돈 잃는 건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3일 만에 돈 다 잃었다는 건 나중에 아빠가 직접 얘기해 주셨습니다.
한순간에 집안이 기울어 한 번에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위험하다면 위험한 선물 옵땡을 하셨어요. 개인이 하기에 특히 초보가 있을 때 굉장히 위험한 건데 아빠도 처음엔 그걸 모르고 하셨어요. 나중에 아시고 지금은 선물 옵땡은 안 하고 주식만 하세요. 그래서 엄마를 설득했을 때도 선물 옵땡이랑 주식은 다른 거라며 자기도 모르고 한 거였고 주식은 크게 잃지도 않을 뿐더러 위험이 적다며 설득했던 게 지금까지 온 거였어요. 네 번째 사연입니다. 유난히 홀 시어머니 부양 합가 문제로 고민하는 며느리들 정말 많네요. 그만큼 문제 있는 조합이라는 거겠죠. 먼저 살아본 사람으로서 조언할게요. 정답은 홀 시어머니의 외동아들은 지옥입니다. 이건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사이언스예요.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징징대는 성격이면 더더욱 지옥 불구덩이겠죠. 저 조합은 생을 마감할 때까지 저 둘이 살아야 합니다. 이유는 둘이 그렇게 살면서 무의식 중에 어머니는 아들에게 미련을 못 버리며 아들 또한 어머니가 애틋해서 처자식보다 더 마음이 쓰이고 챙기게 되어 있습니다. 시모가 아들 그런 거 알고 약점 잡아 여우짓을 한다면 더더욱 그렇고요. 원가족 어머니와 분리가 안 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릴 준비가 안 된 남편으로 인해서 아내와 자식은 소외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진리입니다. 둘 사이를 비집고 지옥 불구덩이 들어가지 마시고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얼른 유턴하시고 하신 분들은 혼인신고 하지 말고 지켜보거나 이미 신고해서 애까지 낳으신 분들은 이혼 불사하시고 합가는 무조건 반대하셔야 합니다. 지옥 불구덩이 들어갔다가 간신히 천국행 마차 타고 탈출한 언니 말 들으세요. 이미 합가하겠다고 생각한 남편, 시모 마인드가 글러먹은 거고 맞벌이까지 한다면 그 집 노예되는 건 순식간이에요. 일하면서 집안일, 육아 등등 누가 많이 할까요? 그리고 애시당초 교양 있고 배운 사람이라면 합가하자고 해도 거절하고 본인 노후 준비 정도는 필수로 해뒀을 겁니다. 며느리도 자신의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고 혼인 생활을 보호받아야 마땅합니다. 또한 합가 강요는 이혼 사유입니다. 추가, 케바케, 사바사이긴 한데 남편과 시모의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남편이 전적으로 지 엄마 편이어서 반품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 엄마도 마찬가지로 아들만 싸고 들고요. 둘 다 아니라고 하는데 그 둘만 모르는 것 같아요. 결국 답답한 건 저 혼자더라고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결혼 생활 동안 수많은 사례들이 있었지만 생략하고 본문에도 요점만 넣었습니다.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홀 시어머니 외아들 조합에서 90% 이상 맞아 들어가는 보편적인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추가, 경험담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서 최악인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부부싸움 간섭 및 신혼집을 마음대로 방문합니다. 부부싸움 후 남편은 무조건 지 엄마한테 전화해서 고자질합니다. 시모는 아들이 전화하면 신혼집에 마음대로 들이닥쳐서 며느리 혼내고 심하면 쌍욕하고 짐 싸서 집 나가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경제적 문제로 싸울 때도 찾아와서 남편이 비자금이 있어야지 아내가 그런 걸 이해를 못 해주냐 라며 간섭하고 나무랍니다. 아내는 2대1로 싸우는 기분이죠. 부부싸움도 스트레스인데 싸우고 나서도 내 집에서 편하게 있을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 경제적 문제. 경제력 없다면서 매월 부양비인 생활비, 병원비 등을 받아갑니다. 이건 결혼 전부터 그랬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도 변한 게 없어요. 참고로 결혼할 때 시모가 10원 한 푼 안 보태줬습니다. 아프다는 핑계로 일 안 하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애 낳으면 자기가 애 봐주러 합가하고 신혼집에 들어앉을 생각도 하는 듯 하네요. 애 볼 수 있을 정도면 최소한 자기 생활비 정도는 자기가 벌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정신적 분리가 안 됩니다. 매주 주말마다 결혼한 아들 오라가라 합니다. 아들이랑 함께 장 보고 볼일 보고 집 이곳저곳 수리해주고 필요할 때 호출해서 아들 차 타고 다니면서 아들은 남편처럼 생각합니다. 아들과 상담 목적으로 부부 사이의 일에 모든 것을 아들에게 물어보고 며느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아들에게 보고받아요.
아내 기분은 그냥 벌거벗은 느낌입니다. 자기 부모한테도 말 안 하는 걸 남편이 시모한테 다 고자질합니다. 주말에 남편과 단 둘이 보낸 시간이 거의 없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인별그램 보면서 내 신세가 더 처량하게 느껴져요. 연애 때는 주말마다 데이트했지만 결혼 후 남편이랑은 주말에 둘이 나들이 가고 여행 가고 맛집, 카페 다니고 이런 게 안 됐습니다. 네 번째, 경제적 분리가 안 됩니다. 결혼 전에 서로 카드 공유하고 주식 등 투자 정보 공유하던 것 그대로 유지해요. 결혼 후에 남편은 아내와 경제적 문제를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 지 엄마랑 공유하고 아내는 소외시킵니다. 남편은 결혼하고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돈 벌고 애 낳고 일해주는 사람을 들인 건가 봐요. 마트도 시무랑 셋이 장을 보러 갑니다. 남편과 신혼 때 알콩달콩 이런 게 없습니다. 둘이 같이 장 보고 맛있는 거 해 먹고 이런 재미가 없어요. 차라리 연애 때가 나았습니다. 다섯 번째, 신뢰 상실. 남편과 시모가 아는 걸 아내 혼자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주식 투자 등이요. 시모가 욕심이 많고 이기적이어서 아들 돈도 지 돈이고 며느리 돈도 지가 다 알려고 합니다. 월급부터 상여금, 지출, 소비 습관 등 모든 부분을 아들을 통해 보고받고 어떻게 빼돌릴지만 생각하는 듯하네요. 아내는 유리지갑이고요. 정작 아내는 남편 투자 사실도 몰랐고 상여금도 몰랐습니다. 뒤늦게 알고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시모는 이 모든 걸 알고 뒤에서 아들에게 경제권 가져오라고 지시하고 아내 지출을 통제하려고 했다는 사실에 더 경악했어요. 부부 사이에 끼어들어서 돈을 아끼지 마라, 간섭하는 게 우리가 아껴야 자기한테 돌아가는 게 더 많아지니까 그런 것 같아서 속보입니다. 왜 우리 둘이 벌어서 저 늙은 여우를 호강시켜야 하나 한탄이 들어요. 애초에 시모가 정상적인 사람이고 교양 있게 행동하고 적당히 거리 두고 욕심 안 부리고 그랬으면 우리도 여유가 있으니 알아서 효도하고 잘 모셨을 겁니다. 과유불급이라고 며느리 돈까지 탐내고 욕심부려서 지 무덤 지갑한 케이스이죠. 이제 저 집에 누가 들어가서 살까 걱정까지 됩니다. 아들이 결혼하면 시모는 개이득인 거죠. 지금까지 아들 돈으로 살던 걸 이제 아들과 며느리 돈으로 살 수 있으니까요. 보통 주위에 보면 남편과 아내가 비밀이 없고 부모님께서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집은 완전 그 반대입니다. 남편과 시모가 한편이고 아내는 그냥 호구였던 걸 뒤늦게 깨달았네요. 기타 등등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결론은 제가 남편과 결혼한 것인지 남편과 시모 사는데 제가 끼어든 것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혼란스러웠습니다. 결혼하고 저도 제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건 뭐 같이 사는 수준으로 시모가 간섭하니 그냥 남의 집에 들어온 기분이 들었어요. 신혼집인데도 내 집 같지 않고 얹혀 사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저는 알면서도 제 눈 제가 찔렀어요. 이제 다시 돌아가려 하는 거고요. 제 바람은 특히 미혼인 분들 이 글 참고하셔서 결혼 전에 저런 조건이면 신중하게 생각하시길 바랄게요. 판에 평범한 사람보다 힘들게 산 사람들 글이 많다지만 저 역시 판에 이런 글을 적을지 몰랐고 인생 정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더라고요. 결혼 전에 남편과 시모도 정상인 척 배려심 많은 척 했어요. 아직 결혼 전이시라면 꼭 유턴하시길 바래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